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의를 맡은 신유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의 통치 시기부터 일제강점기 이전 시기까지의 역사에 대해 개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흥선대원군의 정치입니다. 우리가 왕비의 아버지는 부원군, 왕의 아버지는 대원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조선 왕조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대원군이 존재했던 경우는 흥선대원군이 유일했습니다. 세도정치 말기에 조선은 그야말로 안팎으로 위기였습니다. 전국적인 농민 봉기가 일어났고 18세기 후반부터 이양선이 출몰해서 위기의식이 고조되었죠. 이러한 혼란 시기에 철종이 후사 없이 죽고 12살의 어린 고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사실상 흥선대원군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왕조의 안정과 왕권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일단 안동 김씨 일족을 몰아내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합니다. 그리고 안동 김씨의 소굴처럼 변해 있었던 비변사를 혁파하죠. 한편 대내적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칩니다.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양반에게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부세처럼 변해버렸던 황곡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마다 사창을 설치하여 명망 있는 양반에게 운영을 맡깁니다. 그리고 전국의 서원을 47개소만 남기고 모두 철폐합니다. 이는 유생층의 엄청난 반발을 가져오는데요. 흥선대원군은 서원이 백성을 괴롭히는 온상이 되었다고 하면서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공자가 다시 태어나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자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복궁 중건이었죠.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위험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중건하는데요. 당시 조선왕조의 재정 상태를 고려한다면 이는 무리한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마련을 위해 원납전을 강제로 징수하죠. 원납전은 원래 원에서 내는 돈이어야 하는데 원망하면서 내는 돈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당이 되지 않자 고액 화폐인 당백전을 남발하는데요. 당백전은 명목상 상평 통보의 100배의 가치를 가진 화폐인데 실제로는 5, 6배 정도의 가치로밖에 거래되지 않아서 화폐 가치의 하락을 초래합니다. 게다가 공사에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원성을 사게 되죠. 부족한 목재의 확보를 위해 양반의 묘지림까지 벌목합니다. 이로써 양반과 백성들 모두의 원성을 사게 된 것입니다. 흥선대원군은 대외적으로는 통상수교 거부의 입장을 취합니다. 프랑스 선교사 9명과 신자 8천여 명이 처형되는 병인 박해가 일어나게 됐고 이 사건을 빌미로 프랑스군이 강화도로 침략해 옵니다. 이때 한성근의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양원수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맞서 싸웁니다. 결국 프랑스군은 강화도에서 철수하게 되는데요. 철수하면서 강화도의 외교장각 건물을 불태우고 의궤 등 각종 문화유산과 재물까지 약탈해 갑니다. 외세의 침략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해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머노가 평양까지 들어와서 통상을 요구해 옵니다. 제너럴 셔머노 선원들은 통상을 요구하며 관리까지 납치하는 등 횡포를 부립니다. 이에 분노한 평양 관민들이 평안감사 박규수의 지휘 아래 배를 불태워서 침몰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1871년에 미국의 로저스 제독이 5척의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로 침략하여 신미양요를 일으킵니다. 미국 함대는 초지진과 덕진진을 점령하고 광성보를 공격합니다. 이때 어제연 등이 이끄는 수비대가 결사적으로 항전하였지만 광성보는 결국 함락됩니다. 그러나 조선은 끝까지 수교에 응하지 않았고 미국은 결국 성과 없이 퇴각합니다. 두 차례 양요에서 외세를 물리친 흥선대원군은 각지에 척화비를 세우며 서양과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곧 나라를 파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흥선대원군의 정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흥선대원군이 조선왕조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그의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었겠죠. 이것을 가지고 근대화를 늦추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현재적인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근대화를 앞당기겠다고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했다면 오히려 매국적인 행위로 비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대화도 결국 국권을 수호할 힘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흥선대원군이 하야한 이후 결국 일본에 의한 강제 개항과 불평등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명성황후, 즉 민씨 세력이 정치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일본은 운요 사건을 일으켜 조선에 개항을 요구해왔고 조선 정부는 찬반 논의 끝에 개항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소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1876년의 일입니다. 강화도 조약은 연안 측량권과 치외법권 조항을 두어 조선의 주권을 침해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이후 청은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등 여러 나라와의 수교를 알선합니다. 그리고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김홍집에 의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들어옵니다. 청의 황준신이 지은 이 책에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과 친하게 지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에 조선 정부는 1882년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최애국 대우를 인정했으며 역시 치외법권 조항이 담긴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조선은 이후 영국, 독일, 러시아 등과도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고 문호를 개방합니다. 개항 이후 조선 정부는 적극적인 개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중엽부터 대두한 개국 통상에 대한 주장은 김옥균, 박영효, 김윤식 등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개항 이후 정부는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통리기무 아문을 설치합니다. 또 일본인 교관의 훈련을 받는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합니다. 선진 기술을 수입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각국의 사절단도 파견되죠. 일본에는 수신사와 조사 시찰단, 청의 영선사, 그리고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합니다. 정부의 개화 정책에는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1880년대 초에는 위정 척사운동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조선 책략의 유포에 반대하면서 이만손 등을 중심으로 영남 만인소가 올라옵니다. 이러한 위정 척사운동은 훗날 항일 의병으로 계승됩니다. 결국 정부의 무리한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1882년 이모군란이 폭발합니다. 원인은 개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했고 일본으로 곡물이 너무 빠져나가서 미가가 폭등하는 등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신식 군대에 비해 구식 군인에 대한 대우는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1년이 넘게 밀린 급료를 턱없이 부족하게 지급하면서 그나마도 겨와 모래를 잔뜩 섞어서 주게 되죠. 그리고 구식 군인들이 반발을 하자 이 사람들을 체포하고 심지어 처형까지 하려고 합니다. 참을 수 없게 된 군인들은 난을 일으켰고 흥선대원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시 민씨 일파의 핵심이었던 민교무를 살해하고 일본인 교관까지 죽이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죠. 고종은 흥선대원군에게 사태의 수습을 맡겼지만 궐 밖으로 도피했던 왕비 민씨의 요청으로 청의 군대가 개입하면서 흥선대원군은 1개월 만에 청으로 납치됩니다. 청은 난을 진압한 후 군대를 파견하고 조성의 내정과 외교 문제에 간섭을 가합니다. 그리고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되죠. 청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일본과는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여 배상금을 물어주고 일본 군대가 일본 공사관 경비를 명목으로 주둔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갑신정변으로 넘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갑신정변은 1884년 급진개화파의 주도로 일어나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군란 이후 개화파 안에서는 서로 의견이 갈라지게 됩니다.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등 온건 개화파는 청의 양무운동을 본받아 전통적 유교 질서를 수호하고 서양의 과학 기술만을 받아들여 사회를 점진적으로 개화해야 한다는 동도 서기론을 주장합니다. 반면 김옥균, 박영효 이런 급진개화파는 문명개화론을 표방하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서 서양의 과학기술뿐 아니라 근대적 사상과 제도까지도 적극 수용할 것을 주장합니다. 김옥균 등은 일본에서 차관을 도입하여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로 이것이 실패하게 되면서 급진개화파의 입지는 크게 약화됩니다. 이때 마침 청푸전쟁이 발발하자 이모군란으로 들어와 있던 청군의 절반이 베트남으로 이동합니다. 급진개화파는 일본 공사에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고 마침내 정변을 감행합니다. 갑신정변의 주체가 추구했던 개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4년 김옥균 등은 우정 총국 개국 축하연이 열리던 날 정변을 일으킵니다. 민씨 정권의 핵심 인물들을 살해하고 개화당 정부를 수립한 것이죠. 이때 그들이 내세운 것이 14개조의 혁신정강입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청과의 사대관계 청산, 내각제도 수립, 인민평등권 보장 등이 있었죠. 그러나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청군의 출동으로 일본군은 철수해버리고 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나게 됩니다. 갑신정변은 결국 청군의 출동으로 진압됩니다. 일본은 군대를 동원해서 도와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정변의 주동자인 김옥균 등은 일본으로 망명합니다. 이후 갑신정변의 개혁 내용은 가보개혁과 독립협회 활동 등으로 계승됩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대규모의 농민봉기라고 할 수 있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시다. 당시 백성들은 일본 상인들의 경제적 침탈 등의 반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었는데 이와 더불어 동학의 교세도 점차 확산됩니다. 1892년 동학 교도들은 공주와 삼내 등에서 교조 신원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이때 동학 교도들은 억울하게 처형당한 교조 최재우의 누명을 벗겨줄 것을 요구하면서 포교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고부에서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가 문제였죠. 그는 저수지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농민들을 동원하여 만석보를 다시 축조하고 강제로 수세를 징수합니다. 마침내 1894년 1월 고부 군빈들은 전봉준을 지도자로 봉기를 일으킵니다. 고부 관할을 습격하고 만석보를 파괴하죠. 정부는 처음에는 조병갑을 파직하는 등 농민들을 달래려고 하다가 안핵사로 파견된 이용태가 주동자를 색출하는 등 농민들을 다시 탄압합니다. 농민들의 분노는 다시 폭발했죠. 결국 1894년 3월 무장에서 봉기하여 다시 고부를 점령하고 백산으로 이동한 뒤 제폭구민, 보국 안민의 내용을 담은 경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황토현에서 대승을 거두죠. 마침내 농민군이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되자 정부는 크게 당황하여 청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청의 군대가 아산만에 도착하자 일본은 텐진 조약을 빌미로 인천에 대규모 병력을 상륙시킵니다. 농민군은 외국 군대 철수와 패전개혁을 조건으로 전주 화약을 맺고 전주성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합니다. 대신 전라도 군현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부패한 행정을 직접 개혁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전주화약 체결 후 교정청을 설치하고 개혁을 추진하면서 청일 양국 군대에 철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하죠.
그리고 아산만에 있던 청군을 기습 공격하여 청일전쟁을 도발합니다.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재봉기한 동학농민군은 우금치에서 관군과 연합한 일본군과 격돌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무기의 열세로 결국 패배하고 1894년 12월 전봉준 등 지도부가 체포되면서 역사상 최대의 농민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청일전쟁 결과 승리한 일본은 청으로 하여금 조선이 자주국임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을 배제하였고 랴오뚱반도와 타이완 등을 할양받습니다. 하지만 랴오뚱반도는 러시아의 턱 밑에 있는 것이었죠. 러시아로서는 일본이 이곳을 갖게 되는 것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주도하여 프랑스, 독일까지 끌어들여서 일본의 랴오뚱반도 점유에 반대하면서 삼국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랴오뚱반도는 청에 다시 돌려주게 되죠. 그렇다면 동학 농민들이 꿈꾸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동학 농민들의 주장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동학 농민 운동은 신분제 등 사회 모순을 해결할 것을 지향했고 외세를 타도하고 국권을 수호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주장은 갑오개혁에 영향을 주었고 남은 동학 농민군은 의병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오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교정청 설치 후 동학농민군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개혁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교정청을 폐지해버리고 다시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게 합니다. 정부는 갑신정변 때 개혁안과 동학농민군의 개혁 요구를 수용해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중국의 연호를 폐지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고 국내부를 신설하여 왕실과 정부 사무를 분리합니다. 과거제를 폐지하고 국가재정을 일원화했으며 신분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합니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조선에 다시 적극적으로 간섭해오기 시작합니다. 고종은 종묘에 나가서 독립서고문을 바치고 홍범 14조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전국 8도를 23부로 개편하고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과 행정권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취지의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합니다. 삼국 간섭 이후 고종과 명성황후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위기를 느낀 일본은 미우라 공사를 파견하여 일본 군대와 일본 낭인들을 경복궁에 난입시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일본은 이후 친일내각을 구성하여 태양력 사용과 단발령 실시 등을 골자로 한 을미개혁을 실시합니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분노한 유생들은 의병을 일으키죠. 한편 왕비가 살해되자 위협을 느낀 고종은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깁니다. 바로 아관파천입니다. 이로써 개혁은 중단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독립협회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은 독립문입니다. 원래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영운문을 헐고 그 자리에 세운 석조문입니다. 아관파천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은 더욱 극심해집니다. 이후 갑신정변으로 미국에 망명했던 서재필이 박영효의 요청으로 귀국합니다. 그는 개화파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글과 영문판으로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개화 관료 및 지식인들과 함께 독립협회를 창립합니다. 독립협회는 교육진흥, 산업개발, 미신타파, 자주 독립 등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민중을 계몽하는 데 앞장섭니다.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막아내는 데 역할을 하였고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를 통해 민중 계몽과
정치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보수 관료들이 독립협회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우려하여 공화정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모함하여 고종은 황국협회를 동원해 독립협회를 해산시킵니다. 이제 대한제국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사진의 고종은 양장을 하고 있습니다. 1900년 이후 고종의 모습은 이처럼 양장을 한 모습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고종은 아관 파천 후 1년 만인 1897년 2월에 지금의 덕수궁인 경운궁으로 황궁합니다. 그리고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 즉위식을 가집니다. 독립협회 해산 이후 대한제국은 황제권 강화를 통해 근대 국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대한제국에서도 개혁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 성격은 가보개혁과는 달랐죠. 구본 신참, 즉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조할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구본 신참은 가보개혁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898년에는 양전사업과 지게발급 사업을 추진하였는데요. 이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899년에는 대한국 국제를 제정합니다. 대한국 국제에서 대한제국은 만세불변의 전제정치 국가이며 황제는 무한한 권력을 가진다고 천명합니다. 황제가 군사권, 입법권, 외교권 등 정권을 장악하도록 한 것인데요. 또 상공업진흥과 교육기관 설립에도 힘을 기울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의병항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이어 단발령까지 실시되자 위정척사 사상을 계승한 유생층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내 목은 잘라도 내 머리는 자를 수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바로 최익현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양반 유생 출신의 의병장들은 고종이 단발령을 취소하고 해산을 권유하자 활동을 중단하고 맙니다.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마침내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됩니다. 이에 민종식, 최익현 등이 고종의 밀지를 받거나 국가 존망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의병을 일으킵니다. 이때에는 신돌석 같은 평민 의병장도 활약합니다. 그리고 1907년 일본이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을 했다는 것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군대까지 강제로 해산시키자 전국 각지에서 의병항쟁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해산 군인의 합류로 의병의 조직이 강화되고 전투력도 매우 상승합니다. 이때부터는 의병 전쟁이라고도 말하죠. 마침내 의병 간 연합전선 결성으로 13도 연합부대가 편성되고 서울 진공작전이 전개되지만 무기의 열세와 일본의 선제 공격으로 패배하고 맙니다. 일본군은 호남 지역의 의병이 특히 극심하다고 판단하여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이는데요. 의병 부대의 근거지가 될 만한 촌락과 가옥까지도 모두 초토화시키고 양민까지 무자비하게 학살합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의병들은 만주와 연해주 등지로 이동하여 무장 항일투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10년, 이제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인 일제강점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항일 독립투쟁은 끊임없이 이어져서 마침내 1945년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지금까지 흥선대원군의 통치 시기부터 일제강점기 이전까지의 역사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해방 이후 현대사회에 이르는 과정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